왜 다들 한국을 찾는 거야? 그거 다 일본 문화 베낀 거 아니야? 여기 한 일본 여고생이 일장기를 들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문화는 일본의 산물이라며 자민당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이 여고생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마모토 마유카입니다. 저는 도쿄 최고의 명문 여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하와이에서 10년을 살다가 최근에 일본으로 돌아왔죠. 영어, 일본어는 물론 프랑스어까지 구사할 수 있고 하버드,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일본의 저명한 극우 정치인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20년 동안 국회에서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분이죠. 위안부 문제는 날조됐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같은 발언으로 유명하시고 한국 문화의 열등함을 지적하시던 분이에요. 저 역시 아버지의 딸답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일본 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 생각했고 하와이에서도 한국 문화는 일본 것을 베낀 저급한 모방작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한국 때문에 저와 우리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본 국가나 기미가요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마유카, 넌 일본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와이의 학교에서는 제가 일본 문화를 알리는 작은 대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 도시락을 보며 신기해하던 친구들에게 일본 요리의 철학을 설명해 주었죠. 우메보시는 단순한 절임이 아니야. 자연과 시간의 조화로 만들어진 일본의 지혜란다. 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일본어 스터디 모임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3명뿐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일본의 우수성을 설파했죠. 한 달이 지나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문화제 때는 당당하게 다도 시연을 준비했어요. 차 한 잔을 대접하는데도 수백 년의 전통과 예절이 담겨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완벽한 자세로 차를 내리며 일본 문화의 품격을 설명했습니다. 주말이면 늘 유카타를 입고 다녔어요. 화려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유카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저는 일본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죠. 당당한 걸음걸이로 일본의 기품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특히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열 때가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나루토와 원피스 같은 세계적인 작품들을 상영하면서 저는 일본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우리의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작화를 가졌는지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국회에서 반한 발언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K-팝이 화제가 될 때면 그건 일본 아이돌 문화의 모방작일 뿐이야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었어요. 제 말이 사실이니까요. 아버지의 역사 관련 발언들도 제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위안부 문제는 조작됐다. 같은 말씀들을 들으며 자란 저는 그것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방과 후에는 항상 일본 전통 예술을 연습했어요. 고토를 연주하고 다도를 익혔죠. 특히 고토의 맑은 음색이 울릴 때면 천년의 역사를 이어받은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와이 관광객들이 가끔 일본에 대해 물어볼 때면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일본의 사계절 문화부터 시작해서 전통 예술, 현대 문화까지. 특히 일본 정원의 미학을 설명할 때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를 다룰 때면 저는 늘 일본의 독자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한국과 중국을 낮추어 보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렇게 하와이에서의 생활은 제게 더없이 완벽했어요. 일본 문화를 알리는 대사가 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저는 점점 더 큰 자부심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의 해외 활동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면서 하와이에서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저를 더 강한 일본인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했죠. 이제 진정한 일본으로 돌아가 더 큰 자부심을 키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게 된 날이 온 순간부터 전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일본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명문 여고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저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날 저는 일찍 일어나 교복을 꼼꼼히 다렸어요. 세일러복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하와이에서 꿈꿔왔던 일본 여고생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확인했죠. 드디어 진정한 일본인으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선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언니 대박. 진짜 대박이야. 맞아 완전 찐이야. 헐 노잼인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일본 여고생들의 입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당황스러웠지만 아마도 우리 반만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는 쉬는 시간에 다른 반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복도마다 한국어가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한국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추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운동장에서도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어요. 특히 같은 반의 미호라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호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었는데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에게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소개했습니다. 마유카 혹시 BTS 알아? 미호가 제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런 거 몰라. 하지만 미호는 웃으며 말했죠. 하와이에서 왔으면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신기하다. 저는 점심시간이면 더욱 동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먹방을 따라하며 깔깔거렸고 급식을 먹으면서도 한국 아이돌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죠. 전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친구들은 슬그머니 한글을 공부했어요. 교과서 귀퉁이에 한글을 적어놓고 쪽지로 한국어를 주고받았죠. 심지어 선생님께 들키면 한국어 공부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학교에서 다들 한국어를 써요. 이상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곧 사라질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전 그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체육 시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반대항 발야구 경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를 쓰는 거야? 라고 따졌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게 뭐가 잘못됐어? 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국 드라마 대본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일본 문화 코너는 한산했지만 한국 소설이 번역된 코너는 책이 늘 비어 있었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와이에서는 제가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사 같은 존재였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았죠. 친구들은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고 일본 문화를 이야기하는 저를 구시대적이라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미호가 자주 하는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일본은 너무 답답해. 한국은 이렇게 자유롭고 트렌디한데. 그때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동조하는 목소리들 앞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하와이에서는 당당했던 제가 이곳에서는 마치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하와이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울기도 했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립된 생활이 2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미호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죠. 마유카 잠깐 시간 있어? 저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호는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사실 너희 아버님 기사를 봤어. 국회의원이시더라. 순간 긴장했지만 미호의 표정은 따뜻했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 그리고 미호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전에 반한 감정이 심하셨대. 근데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많이 바뀌셨어. 혹시 나랑 같이 한번 볼래? 거절하려던 입이 멈칫했습니다. 미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실 내심 궁금했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그날 방과 후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나눔의 씨앗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한국의 기부 문화를 다룬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영상은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어요. 수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월급의 절반을 기부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구호물품을 보내고 성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로 달려온 한국인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죠. 이건 거짓말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았던 나라로 기사가 났었거든요. 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화야. 우리 사촌 오빠도 그때 후쿠시마에서 자원봉사를 했거든. 지금도 그때 받은 도시락의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해. 아버지께서 늘 한국인들은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상 속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미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연예인들이 수익금을 기부하는 문화, 팬들이 아이돌 이름으로 하는 선행, 재난 현장에서 보여주는 시민의식까지요. 마유카,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이 재미있어서가 아니야.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문화에도 녹아있기 때문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한국 관광 홍보 영상도 새롭게 보였죠. 거리의 한글 간판들도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미호는 매일 저에게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는 한국 학생들, 일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젊은이들이 역사 문제를 다루는 태도였어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이제 소유가 아닌 이용의 시대. 더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다면 지금 당장 KS 오토플랜에서 시작하세요.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하는 모습, 증오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마유카, 이번 주말에 한국문화원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갈래? 미호의 제안에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저항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문화원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 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한복체험관에서 본 의상의 아름다움은 제가 알던 펑퍼짐한 옷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기부 문화와 선한 영향력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 발언들에 의문을 품게 됐어요. 이제껏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미호를 만난 지 한 달,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아직 완전히 마음이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닫혀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아픔을 내색하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복통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옆구리를 부여잡으셨습니다. 우리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그냥 새벽부터 좀 아팠는데. 아버지는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탁자를 움켜쥐셨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이건. 늘 강인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119를 부르셨고 저는 두려움과 걱정에 발만 동동 굴리며 아버지 옆을 지켰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10분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CT 촬영을 했어요. 맹장이 파열 직전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그리고 그때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어요. 김민수 선생님께서 집도하실 겁니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통증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인, 의사라고요?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른 의사는 없나요? 일본, 의원님, 김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맹장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복막염으로 번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을 한국을 비난하며 살아오신 분이 이제 한국인 의사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 그 아이러니가 아버지를 괴롭히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간호사들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 오늘 어머님 첫 끼일이셨다면서요? 그래도 응급 호출에 바로 오시고. 네, 가족들과 식사하시다가 바로 뛰어오셨어요. 항상 그러시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자신을 비난할 법도 한데 아주 중요한 사적인 일까지 미루며 달려온 김 의사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신 게 보였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김 의사가 병실을 찾았어요. 의원님, 솔직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 의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2년 전 국회에서 하신 연설 받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 제가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어요. 김 의사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하신 분들을 치료하셨다고 해요. 그때는 국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대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의사의 사명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김 의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작년에 수술했던 일본인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평생 한국인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제가 밤낮 없이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지셨다고. 의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환자의 과거도 보지 않아요. 오직 눈앞의 생명만을 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태블릿으로 자신의 과거 발언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위안부 문제는 조작됐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한국의 문화는 일본 문화의 저급한 모방일 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특히 일본 대지진 때 한국의 구호 활동을 비난했던 발언을 보시고는 한참을 말씀을 못하셨어요. 당시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들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을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아버지는 김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누셨어요. 대화가 끝나고 나오신 아버지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쾌차하고 종종 그 한국인 의사와 만나 식사도 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내일 국회에서 특별 연설을 하기로 했어. 여보 혹시? 응. 한일 관계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극우 정치인으로 유명한 아버지가 갑자기 한일 관계에 대해 연설한다니 분명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말씀하시려는 아버지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국회 본회의장.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연설문 없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지난 20년간 저는 이 자리에서 수없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조작됐다 했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주장했으며 한국 문화는 일본 문화의 모방작이라고 깎아내렸죠.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누군가는 야마모토가 미쳤나? 라고 소리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매국노 라고 외쳤죠.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계 의사가 제 생명을 구해주었어요. 그분은 제가 평생 한국을 비난했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의 생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헌신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K의료의 수준은 이미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아시아의 의료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애니메이션과 그들의 K-팝이 만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증오와 편견은 우리를 후퇴시킬 뿐입니다. 젊은 의원 몇몇이 조심스레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변명하지 마라. 라는 야유가 들리기도 했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의원들도 있었죠. 아버지는 꿋꿋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둘로 갈라졌어요. 반대하는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소리도 커져갔습니다. 야마모토 의원 말씀이 맞아. 이제는 변해야 할 때야. 우리 세대가 바꿔나가야 해.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타나카 의원의 모습이었어요. 원래는 아버지처럼 보수 성향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연단으로 나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거든요. 야마모토 의원이 보여준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그날의 연설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일본 정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아버지의 연설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극우 정치인의 극적인 변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 등의 헤드라인이 이어졌죠. 다음 주 우리 학교 문화제에서 저도 큰 결심을 했어요. 한일 교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리오가 자료 수집을 도와주었고 발표 전날 밤새도록 연습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 한국을 증오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을 모른 채 증오했죠. 그게 제가 배운 방식이었으니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의사 선생님이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평생 한국을 비난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편견도 없이 최선을 다해주셨죠.
스크린에 김 의사 선생님의 병원 봉사활동 사진이 떴어요.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때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밤낮 없이 우리 이웃들을 돌봤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증오가 아닌 이해로, 편견이 아닌 존중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저도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강당이 울리도록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진정한 화해의 시작을 보았다. 서연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그 뒤로 많은 친구들이 함께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변화는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한 번의 수술, 한 번의 여행, 그리고 몇 번의 만남. 그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특히 김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의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진심,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시선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의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가족의 편견을 녹여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생각해요. 바다 건너 그곳에도 똑같은 아침 해가 뜨고 똑같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간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이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잠시 마음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증오는 증오로 남지만 이해는 더 큰 이해를 낳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을 희롱하다. 말도 안 되는 이 문구는 태국 기자가 쓴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현재 조회수가 1000만에 육박하며 댓글에는 한국 비난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국이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한국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가까스로 잦아들던 벤코리아 운동에 다시 장작을 넣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의 기사가 어떻게 한국을 언급했길래 이토록 태국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는 26세 기자 파이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태국의 유명한 국제무역회사 CEO이시며 어머니는 태국 왕실과 가까운 명문 가문 출신이세요. 저희 가족은 방콕 중심가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살고 있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기에 저는 최고의 사립학교인 룰리아 파이에 다녔고 대학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졸업했어요. 매년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죠. 풍족한 집안 사정 덕분에 저는 늘 금전적인 걱정 없이 원하는 공부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제 능력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저 부모님 돈이나 쓰고 다니는 골빈 여자의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태국의 가장 저명한 신문사인 태국낫의 기자가 되어 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을 선택했죠. 그런데 최근 한국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죠. 방콕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해요. 거리는 사람들과 차들로 북적이고 길가의 노점상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쁘죠. 저도 그 한복판을 지나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같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리 곳곳에서 벤코리아 포스터가 눈에 띄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파이린, 최근 태국 내반한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글쎄요. 복잡한 문제 같아요. 태국인 추방이랑 한국 기업들의 태국 시장, 철수와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졌어요. 편집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이 문제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제 동생 아티차이가 한국의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취재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 근처였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공장 앞에 도착하자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낫 기자 파이린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에 한 노동자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파업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에요. 다른 노동자도 끼어들었죠. 맞아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실감했죠. 그런데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아버지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본 아버지의 표정이 역시 어두웠어요.
파이린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회사 매출이 급감했어. 이대로 가다간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 거야. 그 순간 제가 취재했던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우리 가족도 모두가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취재 중이에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제 말에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고맙다, 파이린. 하지만 이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다음날 저는 더 열심히 취재에 임했어요.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죠.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연쇄 반응이라고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벤코리아 운동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더 깊은 곳에는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차이, 그리고 상호 이해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죠. 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고 편집장님께 제출했어요. 편집장님은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말씀하셨죠. 좋은 기사야, 파이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주변을 둘러보니 거리의 벤코리아 포스터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그 포스터들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제 동생 아티차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정말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 어떻게 안 될까? 아티차이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죠. 아티차이야, 지금은 상황이 많이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이날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사면서 신문 가판대를 지나쳤는데 벤코리아 관련 기사가 이면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전 회사에 도착해서 바로 인터뷰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는데 한 노동자가 말을 꺼냈죠. 우리도 처음엔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일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이어서 다른 노동자도 의견을 덧붙이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우리는 어디서 일하나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러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쩌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노동자들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들이 처한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기사를 쓰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 문제의 해결책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해와 협력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파이린, 내 기사 읽었다. 잘 썼더구나. 하지만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죠. 제가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양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어요. 태국 최대 뉴스 앱에서 보낸 속보였는데 이상하게 보기 전부터 긴장이 됐어요. 한국 대기업 태국 시장 철수 선언, 수천 명 실직 위기. 이럴 수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얼마 전부터 이런 소문이 돌긴 했지만 설마 정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서둘러 뉴스를 확인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여러 한국 대기업들이 동시에 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태국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할 때 둘러본 주변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리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여기저기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버스 안에서도 승객들이 이 소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파이린, 큰일 났어. 한국 기업들의 태국 시장 철수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고 있대.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서 취재해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현장으로 향했죠. 시내 중심가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은 나가라.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 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현수막에는 벤코리아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벤코리아 운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는 곧바로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취재를 시작했어요. 한 시위 참가자가 말했죠. 우리는 몇 년 동안 한국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를 버리다니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 제품은 절대 사지 않을 거예요. 우리 태국 제품으로 충분해요.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근처의 한국 제품 판매점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갑자기 놀랄만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가게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안에 있던 제품들을 거리로 끌어내 부수기 시작했죠.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위대의 규모가 너무 커서 통제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런 폭력적인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벤코리아 운동 확산, 폭력 사태로 번져라는 제목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보도했죠. 기사를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걱정되더라고요. 기사를 제출하고 퇴근하려는데 편집장님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파일인 내 기사 잘 봤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야 할 거야. 특히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해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 수환과 통화했어요. 수환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파일인 큰일 났어. 우리 회사도 곧 문을 닫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환의 목소리에서 불안과 공포가 느껴져 저도 덩달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환 너무 걱정하지 마.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저는 곧바로 수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배신이라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사태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어 착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우리도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본사의 정책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이 모여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 여전히 어두운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파일인 우리 회사도 어려워지고 있어.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대부분 끊겼거든. 아버지의 말씀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전해졌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졌다.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대부분 끊겼거든. 이대로 가다간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건 우리 가족에게 큰 타격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졌어요. 아티차이는 더 이상 유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한국에서 돌아와야 할 것 같구나.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동생이 한국 유학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벤코리아 운동의 여파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아티차이의 꿈까지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들었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파일인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문득 아티차이가 걱정됐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생에게 이런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바로 아티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티차이야, 괜찮아? 학교에서 어려움은 없어? 그런데 아티차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누나, 사실 좀 힘들어.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어. 전처럼 대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이 상황이 동생의 학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죠. 아티차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누나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내가 계속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회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축소하거나 완전히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였죠. 이대로라면 아버지의 회사는 물론이고 많은 태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지게 돼요. 이 사건에 대한 취재를 위해 저는 경제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한국과 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 각국의 정책 변화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가다간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거죠.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양국의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서로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내일 편집장님께 제안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다음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님을 찾아갔어요. 편집장님,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편집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아이디어야 파이린. 과열되긴 딱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야. 지금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말이야. 박 터지는 장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결정을 내리셨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야.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떻게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지 고민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태국 유학생들과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접촉한 사람은 한국에서 3년째 공부 중인 태국 유학생 수파콘이었어요. 영상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친구들도 생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은 양국을 모두 사랑해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태국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한국인 회사원 김민수 씨였어요. 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반해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물론 가끔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이 생겼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를 구성하기 시작했죠. 저는 곧장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엄마,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태국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파이린, 너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잘못하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아버지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파이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아티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티차이야, 누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한국과 태국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드는 거야. 내 생각은 어때? 아티차이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정말? 누나,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아. 제가 사이트 생기면 나도 꼭 알려줘. 그렇게 제가 제안한 온라인 플랫폼 태국 한국 브릿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주변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 탄생시켰죠. 과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 플랫폼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출근길에 오르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플랫폼이 성공하면 아티차이의 유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어떡하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플랫폼에 첫 게시물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태국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잠시 후 첫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저는 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입니다. 최근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티차이가 겪고 있는 일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학생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함께 힘을 모아요. 이런 반응을 보며 희망이 생겼어요. 점심시간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파이린, 내 플랫폼 잘 보고 있어. 좋은 시도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민감한 주제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어떻게 관리할 건지 잘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긴장이 됐지만 저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과 태국 노동자, 서로의 입장 들어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죠.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파이린, 내 플랫폼 봤다. 정말 대단해. 하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아버지의 눈에서 걱정과 자부심이 동시에 보였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위험해지진 않을까 걱정돼. 저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조장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갈등을 풀어나가는 곳이 될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아티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티차이야, 오늘은 어땠어? 아티차이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누나, 오늘은 좀 나았어.
한국 친구 하나가 저를 도와줬어. 누나의 플랫폼 이야기를 들었대.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교민회의 봉사활동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태국 노인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어가는 봉사라니 의아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한 한국인 남자 의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 파이린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름 유창한 영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의 이야기를 플랫폼에 소개하면 어떨까? 한국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김 선생님, 혹시 저희 온라인 플랫폼에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양국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민준 씨는 기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바로 김민준 씨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어요. 한국인 의사, 태국에서 사랑을 나누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봉사활동과 태국에 대한 애정을 소개했죠. 이 기사를 플랫폼에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감동이에요. 우리도 한국인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 것 같아 기뻤어요. 그리고 전 앞으로 양국의 청년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TV 앞에서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의 추가 철수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파이린, 이대로 가다간 우리 회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 플랫폼을 통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거 하나로 당장 해결되는 건 없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내 말대로 되길 바란다. 정말 믿기 어렵게도 제가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태국 한국 브릿지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고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나라 하나씩 칭찬하기 챌린지를 열자 반응이 더욱 열띠었죠. SNS를 통해 제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의 노력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이런 반응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활동했어요. 오후에 한한국대학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담당자와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 커뮤니티를 통해 태국 학생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했죠. 파이린 씨, 당신의 노력에 감명받았습니다. 우리도 양국관계 개선에 동참하고 싶어요. 이 제안을 들으며 아티차이 생각이 났어요. 이 기회로 아티차이가 계속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겼죠. 바로 아티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티차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 한국 대학에서 태국 학생들을 초청하려고 해. 내가 지원해보는 게 어때? 아티차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 누나 정말 고마워. 한번 알아볼게. 동생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파이린, 내 덕분에 아티차이가 당분간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딸. 가족들과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티차이의 재유학 가능성, 아버지 회사의 회복, 그리고 태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죠. 모두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다음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도 한국대학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초청받은 거예요. 편집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가족들도 모두 지지해 주셨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화상 발표에서 저는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됐을 때의 절망감, 가족의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려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했고요. 발표를 마치고 나니 많은 학생들이 채팅으로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단순히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문화 간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물론 태국의 기자로 자리를 잡은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큽니다.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머니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더 넓은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렴. 이라고 격려해 주셨죠. 아티차이도 누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며 응원해 줬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화 간 이해를 돕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태국과 한국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도전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